빛은 벽에 닿기 전에 먼저 마음에 닿는다. 이미지는 눈으로 들어오지만 상처는 그보다 깊은 곳에 남는다. 오, 아주 강렬한 문장이네요. 네. 시작부터 확 와닿죠. 여러분 혹시 극장 의자에 푹 기대 앉아서 스크린을 이렇게 올려다보실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크린은 저기 바깥에 멀리 있고 나는 이 안전한 어둠 속에서 구경만 할 뿐이라고 느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 시간에 다뤄볼 주제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선생님의 글,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주의 시선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건데요. 네. 우리가 늘 바라보던 그 스크린이 사실은 우리의 뇌와 마음이 세상을 지각하고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을 진짜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가 아주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요. 내면의 상처가 대체 어떻게 한 편의 영화처럼 막 편집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게 정말 0.1초 단위로 쏟아지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우리 마음의 편집실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철학은 무슨 두꺼운 책 속에 있고 정신의 약은 병원 진료실에 또 영화는 팝콘 냄새나는 극장에 있다고 다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네, 완전 별개의 영역이죠. 그런데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이 셋을 하나의 선으로 딱 연결했어요. 그에게 영화는 그냥 현실을 흉내내는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였던 건가요? 그 영화 카메라가 세상을 비추고 자르고 또 이어붙이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정신이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과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완전 동일하다고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유의 기계라는 거네요. 내 머릿속에 나만의 카메라랑 편집기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죠.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실까요? 우리가 극장에서 아주 전형적인 막 빵빵 터지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본다고 쳐볼게요. 네, 아주 좋은 예시네요. 악당이 총을 딱 들이대면 주인공은 그 위험이라는 시각적 자극을 먼저 지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낀 다음에 즉각적으로 몸을 날려서 피하거나 반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극과 반응, 즉 지각과 행동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쫙쫙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속도감 있게 앞으로 막 전진하는 느낌이죠. 네, 뭔가 시원시원하잖아요. 내 삶의 서사를 내가 직접 딱 쥐고 끌고 간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무겁고 좀 난해한 독립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주인공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텅 빈 방에서 창밖만 한 20분째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갑자기 막 환상처럼 튀어나오고 현실의 시간은 사실상 정지해버리죠. 뭔가 숨막히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 두 가지 다른 장르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들레즈는 이 두 가지 세계를 각각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액션 영화의 세계가 바로 운동 이미지예요. 행동이 있으니까 운동 이미지군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인간의 지각과 행동이 아주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삶이 막 요동치고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영화, 그 정지된 것 같은 세계가 바로 시간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사실 영화관에서는 그런 정적인 장면이 뭐랄까 되게 미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진짜 그 상태라면 꽤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연결고리의 단절이거든요. 지각과 행동이 끊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압도적인 외부 자극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지각은 하는데 몸과 마음이 그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행동이 멈추니까 당연히 공간 이동이나 이야기의 진전도 멈추겠죠. 멈추면 그럼 뭐가 남나요? 오직 시간 그 자체만이 전면으로 훅 밀려 나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억눌려 있던 과거 기억이나 환상이 무자비하게 현재 의식을 막 침범하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의 무게를 꼼짝 못하고 억지로 견디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지각과 행동 사이에 회로가 끊어졌다는 그 설명이 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랑 완전 겹쳐서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흔히 우울증에 깊게 빠졌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 주변에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다. 이게 그냥 기분이 슬프다는 뜻이 아니었네요. 네, 절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이미지의 회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반응하는 연결 자체가 아예 타버리거나 끊어진 거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경쾌한 액션에서 갑자기 옴짝달싹 못하는 예술 영화로 강제 전환된 느낌이랄까?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극심한 무기력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완벽한 운동 이미지의 붕괴 상태인 거죠.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의욕 상실을 들레즈식으로는 행동 회로의 단선으로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회로 단선의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 외상을 겪었을 때입니다. 트라우마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엄청 끔찍한 사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트라우마는 절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재로 쳐들어오는 지나가지 못한 시간이죠. 지나가지 못한 시간? 오, 그 말이 되게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럼 트라우마 상태일 때는 우리 내면의 영화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영사기가 고장나서 필름이 한 장면에 꽉 껴버린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특정 고통의 장면, 예를 들어 막 끔찍했던 사고의 짧은 3초 순간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뇌가 왜 굳이 그런 짓을 할까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아니요. 뇌는 그 압도적인 순간에 자기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믿는 겁니다. 핸들을 꺾었어야 해, 도망쳤어야 해. 아, 어떻게든 행동을 해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장면을 무사히 끝냈어야 한다고 믿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압도적인 상황이라 지각만 있고 행동은 불가능했잖아요. 회로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뇌는 그 끊어진 회로를 다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방어 행동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서사를 완성해 보려고 계속 같은 원본 필름을 되감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뇌가 스스로 괴롭히려고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필름을 복구하고 편집을 제대로 완성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과정이었네요. 네. 하지만 현실의 몸은 이미 그 시점을 지나왔으니까 행동을 끼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결국 환자는 과거를 차분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침입의 형태로 과거에 다시 멱살 접혀 끌려가는 겁니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상처를 반복하는 반복강박이라고 부르는데 들레즈의 언어로는 이걸 시간의 파열이라고 명명하죠. 시간의 파열. 과거의 시간이 현재 화면을 막 찢고 들어오는 거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심리 상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네. 자료를 보니까 상담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우리가 아는 일반 진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과 가면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프고요. 명치가 찌르듯이 아픕니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딱 팩트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에 맞게 육하 원칙으로 말하죠. 근데 심리 상담실에서는 환자의 말이 기승전결이 있는 소설처럼 안 흐르잖아요. 막 어떤 기억은 엄청 거대한 화면으로 주민되고 어떤 사건은 아예 통편집돼서 날아가 버리고요. 맞아요.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고요. 이걸 들레지 관점과 연결해 보니까 아, 상담사라는 직업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팩트 체크하는 탐정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럼 어떤 직업 같나요? 오히려 환자랑 영화 편집실에 나란히 앉아서 이 사람의 무의식이 도대체 인생의 필름을 어떻게 편집해놨는지를 같이 관찰하는 보조 편집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와, 그 시각이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의 핵심입니다. 무의식은 가지런하게 정리된 서류 처리 아니거든요. 갈기갈기 찢기고 검열당하고 왜곡돼서 억지로 이어붙여진 몽타주에 가깝습니다. 몽타주요? 네,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가 내뱉는 이야기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더 귀 기울이는 건 그 말의 리듬, 침묵이 툭 떨어지는 지점, 그리고 편집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아, 팩트보다 편집 방식이 더 중요하다? 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끔찍한 학대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상담실 벽지 무늬가 좀 신경 쓰이네요. 이렇게 화제를 확 돌려버리는 컷 전환이 일어난다면요. 헉, 갑자기요? 네, 바로 그 편집의 지점이 환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료실이 거대한 스크린이 된다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전이 현상입니다. 아, 전이?
들어본 것 같아요. 환자가 상담사한테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나 과거에 누군가를 투영하는 그런 현상 맞죠? 맞습니다. 환자는 상담사를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람으로 못 봅니다. 자기를 짓눌렀던 무서운 아버지, 방치했던 어머니, 아니면 엄격했던 선생님 같은 과거 인물들의 이미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담사 얼굴 위에 막 홀로그램처럼 겹쳐지는 거예요. 와, 과거의 유령들이 내면의 영사기를 타고 상담사라는 스크린 위에 다시 상영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치료 과정은 결국 이 재상영되는 영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프로이트 같은 전통적인 정신 분석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을 뭔가 억압돼 있고 결핍으로 꽉 찬 고장난 기계처럼 다루지 않나요? 당신 문제는 과거의 이 억압 때문입니다 하고 고장난 부품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식은 병리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들레지의 시각은 뭔가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들레지 철학의 임상의학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전통 분석은 인간의 내면을 무언가 결여되고 억압된 감옥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감옥이요. 네. 하지만 들레즈는 인간을 고장난 기계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을 무한한 흐름, 연결, 생성의 가능성을 가진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잠시 막혀 있을 뿐이다. 정확합니다. 회로가 잠시 단선됐거나 엉뚱하게 연결됐을 뿐 인간 정신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것과 접속해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려는 생성해내려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고 믿은 거죠. 진료실에서 이런 철학적 차이가 꽤 큰 결과를 낳겠는데요? 엄청난 차이죠. 환자가 과거 트라우마를 전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재상영할 때 전통 방식이 이건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고 해석하고 끝낸다면 들레즈적 접근은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사는 그 재상영의 고통을 텅 빈 스크린이 되어서 함께 견뎌줍니다. 환자가 그 끊어진 필름의 끝에다가 파괴적인 반복 강박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새로운 씬을 스스로 이어붙일 수 있게 돕는 거죠. 와, 당신 고장났어요가 아니라 당신 막힌 회로 열어서 우리 새로운 영화 한번 찍어봅시다 하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네요. 맞습니다. 병리적 텍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잠재력으로 보는 거죠. 내 상처를 새롭게 창조될 잠재력으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위기 말이죠. 네.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려면 내면의 필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멈춰서 견디고 새로운 장면을 아주 느리게 이어붙이는 그 안전하고 느린 편집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필수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진료실 문 열고 나와서 스마트폰 스크린 딱 켜는 순간 막 15초짜리 숏폼이 폭격처럼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쉴 틈이 없죠. 알고리즘이 0.1초 만에 다음 영상 틀어버리고요. 마음이 회복되는데 느린 시간이 필수라면 이 환경이 그 시간을 0.1초 단위로 막 쪼개고 삭제해버리는데 도대체 우리 심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위기입니다. 들레즈는 인간의 이미지를 통해 시간을 경험하는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은 어때요? 우리가 숏폼을 손가락으로 휙휙 넘길 때 뇌는 끊임없이 강렬한 시각적 지각을 받습니다. 네, 눈은 엄청 바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 능동적인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이 만들어질 틈은 아예 주어지지 않죠. 그냥 손가락 튕기는 반사신경만 남습니다. 아까 액션 영화에서 말했던 그 건강한 지각 행동 루프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지각은 과잉인데 내 행동이나 생각은 마비된 거네요. 결국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앞에서 인공적인 시간 이미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환경을 지배하는 AI와 알고리즘의 역할이 더 무섭습니다. 아, 약간 터미네이터처럼 막 무력 지배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왜 주화요? 하청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내면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발효되고 숙성되는 아주 유기적인 거였잖아요. 시간 지나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 왜곡조차도 나라는 고유한 사람을 만드는 서사였고요. 네, 내 기억이니까요. 근데 지금 기억은 어때요? 검색창에 키워드 딱 치면
즉각 튀어나오는 외장하드의 데이터 조각으로 다 외주화됐습니다. 상상력도 마찬가지고요. 상상력도요? 어떻게 뺏기죠? 심리학적으로 상상력은 내면의 텅 빈 공간, 즉 결핍이 있을 때 발동하거든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마음이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 빈 공간을 막 채우려는 과정인 거죠. 아, 멍 때리면서 공상하는 그런 시간이요? 그렇죠. 근데 생성형의 AI는 어떤가요? 몇 줄 프롬프트만 딱 주면 내가 제대로 간절히 원하기도 전에 내 결핍을 0.1초 만에 아주 완벽한 픽셀로 메워버립니다. 와, 결핍이 머물 틈도 상상력이 자랄 틈도 아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처를 스스로 마주하고 결핍을 동력 삼아서 새로운 신을 상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AI가 통째로 훔쳐가는 거네요? 심심할 틈, 답답할 틈, 상처받아서 좀 혼자 웅크려 있을 그 불편한 공백조차도 알고리즘이 아, 너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질걸 하면서 도파민으로 확 덮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편리하거든요. 우리는 고충 마주하는 대신에 그 달콤함에 내면의 편집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진짜 뼈아픕니다. 내면 편집 감독 자리를 알고리즘에 넘겨주면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욕망의 합성입니다. 욕망을 합성한다고요? 네,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네가 좋아하는 게 이거지, 네가 사고 싶은 게 이거지 라면서 맞춤형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잖아요. 네, 맞아요. 소름 돋게 잘 알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내가 진짜 원해서 생긴 나의 고유한 욕망인지 아니면 기계의 문법이 내 안에서 합성해낸 가짜 욕망인지 나중엔 구분조차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의 결핍, 나의 상처, 나의 상상력, 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결국은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핵심 재료였는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몽땅 AI 하청업체에 넘겨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근육, 그중에서도 공백을 견디는 힘이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무언가를 천천히 떠올리고 결론이 안 나는 그 불안을 오래 견디고 텅 빈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는 능력, 이게 인간 정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네. 이 힘이 퇴화하면 주의력이 뿌뚝 끊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휩쓸립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완벽한 타인 이미지랑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만성 불안에 시달리고요. 세상은 눈부시게 선명하고 빨라졌는데 정작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세상을 산다는 그 실제감은 점점 옅어지는 역설에 빠지는 겁니다. 와,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하면서 아주 명확해지는 게 하나 있네요. 스마트폰은 1초 만에 켜주고 AI는 0.1초 만에 정답을 주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 그런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스위치 누르면 켜지는 기기가 아니라 삶에 부딪혀서 아주 느리게 상처받고 파열된 시간을 내면 편집실로 가져와서 또 아주 느리게 복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고유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이 빨라져도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더 빠른 솔루션이 아니었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심리 상담실이나 아니면 오롯이 혼자만의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죠. 비효율적인 공간이라서요. 맞아요. 거긴 효율과 정답을 따지는 곳이 아니니까요. 자극 쏟아지는 속도를 강제로 확 늦추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불편하게 멈춰서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한 인간이 뚝뚝 끊어진 자기 삶의 장면들을 천천히 다시 바라보고 기계 추천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 필름을 기워내는 곳.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위대한 봉합의 공간인 겁니다. 효율과 알고리즘이 판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효율적인 느림이 허락되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는 꼭 지켜내야겠네요. 처음에 소개했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빛은 벽에 닿기 전에 먼저 마음에 닿는다. 우리 앞에 모니터나 스마트폰 스크린은 4K, 8K, 진짜 갈수록 눈부시게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밝고 선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의 폭우 속에서 정작 우리 마음속 고유한 극장의 조명은 더 쉽게 흐려지고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제안이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만약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알고리즘의 친절한 추천도 검색창에 빠른 대답도 없는 그 오롯이 텅 빈 공백의 시간 속에 머물러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시도죠. 끊임없이 주입되는 시각적 자극을 싹 차단하고 그 불편한 정적을 견뎌보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만의 느린 속도로 여러분의 기억과 결핍, 상상력을 천천히 작동시켜 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내면 스크린에는 어떤 장면이 상영될까요? 알고리즘의 찌꺼기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찍고 편집할 수 있는 그 거칠지만 생생한 영화. 그 영화를 다시 상영할 준비가 되셨나요? 스스로의 텅 빈 스크린을 정면으로 마주할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10분을 응원하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